내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로 인해서 카드 빚이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앞으로 절약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적으셨어요. 법원에서는 이 계획을 심사하고 인가했습니다. 왜 인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인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조건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은 인가를 받고 한 명은 기각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차이가 그 결과를 갈랐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법적인 기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부터 제625조까지가 변제 계획의 제출, 심사, 인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제 심사를 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사례부터 보면서 이제 이해를 다시 해볼게요. 두 분의 사례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A씨는 40대 직장인이셨는데 총 채무는 8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월급은 350만 원이었고요.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제출한 변제계획서는 투명했어요. 그러니까 소득 내역으로 급여 명세서를 다 제출하셨고 상여금 내역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 내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예금 계좌 2개와 배우자 명의의 적금 하나까지 전부 다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10년 된 중고자동차도 정확한 시세를 감정받아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변제 계획도 현실적이었어요.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235만 원을 적용해서 가용소득이 한 월 115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비 추가 생계비로 18만 원을 인정받아서 월 변제금을 97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 변제하면 총 3,492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술서도 정말 성실하게 썼어요. 내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로 인해서 카드 빚이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앞으로 절약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적으셨어요. 법원에서는 이 계획을 심사하고 인가했습니다. 왜 인가했을까요? 첫째로는요, 모든 정보가 투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제 계획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의 회생 의지가 되게 명확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실패 사례를 볼게요. B씨도 똑같이 40대 직장인이고 총 채무가 8,500만 원이었어요. 조건이 A씨와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B씨가 제출한 변제 계획서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본인이 월급을 32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요.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조회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36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40만 원을 누락한 거죠. 그리고 배우자분도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이것도 안 적었습니다. 재산 내역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1,5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를 500만 원이라고 적었고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관리하는 예금 계좌가 있었는데 이것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변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 소득은 440만 원 정도인데 320만 원이라고 허위 신고를 했으니까 가용소득 계산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자, 게다가 신청 직전 6개월 동안에 온라인 도박으로 500만 원 정도를 날린 기록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회생위원 의견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청인은 소득과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고 도박으로 채무를 늘렸으며 회생 의지가 불분명하다.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판단된다. 결국 기각됐습니다. 자,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뭘까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투명성, 현실성, 성실성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인가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소득과 재산을 숨김없이 다 밝힙니다.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안 적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둘째로는 변제 계획이 실현 가능해요. 본인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욕심부려서 많이 갚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물론 도박이나 사치 같은 부정적인 원인은 피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일단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기각당하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어요. 첫째는 뭔가를 숨기려고 해요. 소득을 적게 쓰거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가족 명의로 빼돌린 재산을 신고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결국 다 알아냅니다.
금융거래 내역,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 자료 등을 다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제 계획이 비현실적이에요. 뭐 생계비를 너무 적게 잡아서 실제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법원이 이 계획대로 살 수 있냐 하고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그리고 셋째로는 최근까지 뭐 낭비나 도박을 한 내역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까지 명품을 사거나 도박을 했다고 하면 법원은 회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요. 자, 특수한 성공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C라고 하는 분은 투자 사기를 당해서 빚이 생긴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로 해외 선물 투자에다가 5천만 원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변제 계획서와 함께 경찰 고소장, 사기 피해 입증 자료, 금융감독원 신고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제출했어요. 그 진술서에 사기를 당한 것은 제 판단 착오였지만 제가 책임감 있게 이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 법원에서는 이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 피해였다라는 점을 인정한 거죠. 자, 그리고 비슷하게 가족의 사업 실패로 연대보증을 서서 빚을 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 D씨는 아버지 사업체의 연대보증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이 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본인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 사업의 실패 경위, 연대보증한 계약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모두 모아 제출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돕고자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아서 정말 송구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좀 진심을 담아서 쓰셨어요. 법원에서는 이분의 변제 계획도 인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뭘까요? 일단은 채무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소명을 하고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만 나한테 어떤 사정이 있었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실무 팁을 몇 가지 드리면요. 첫째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이 법원이 요구한 서류 목록들이 딱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온 거는 하나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추가 서류 요구가 나오면 심사는 일단 지연되는 거고 그 채무자에 대한 인상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 둘째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면 회생위원이 배당이 되고 면담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분한테 본인의 상황을 좀 솔직하게 설명하고 본인의 회생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변제 계획서를 쓰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인가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개인회생은 정직한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뭔가 속이거나 감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성실하게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최선의 전략이에요. 자, 혹시 지금 변제 계획 인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